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여성 시청자입니다. 무료할 때마다 자주 채널을 찾아 이야기를 듣고는 했는데 살다 보니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는 날도 오네요. 저는 그리 평탄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어요. 제 인생의 비극은 제가 10살이었던 해 생일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하시던 아버지, 가정주부 어머니, 저와 3살 터울이 있던 여동생 1명, 그리고 저까지. 저희 4명은 정말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회사 일로 바쁘셨지만 어머니와 저 여동생에게 항상 다정하고 가정적인 가장이셨어요. 어머니께서도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 가득한 도시락을 싸시고 아버지의 넥타이를 손수 골라 매드릴 정도로 사이가 좋은 부부였습니다. 두 분은 언제나 저와 여동생에게 훌륭한 부모였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온통 좋은 기억들 뿐입니다. 저희 가족은 매년 여름이면 여름 휴가를 떠났어요. 저와 여동생의 생일이 모두 한 여름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외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 넉넉한 가정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가는 여름 휴가만큼은 무리를 해서라도 꼭 빼놓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해 여름은 강원도의 계곡으로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마침 저의 생일이 주말과 딱 겹쳐서 제 생일 당일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의 일이라 모든 상황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여동생과 함께 여행 며칠 전부터 잔뜩 들떠 짐을 쌌던 것 같아요. 그해 여름은 장마가 유독 길었고 여행 전날 밤까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일기예보에서는 분명 이번 주말에는 날이 갠다고 했는데 이걸 어찌하나 하고 곤란한 기세기를 보이셨습니다. 여행을 떠난다며 잔뜩 들떠있던 저와 여동생을 보며 차마 계획을 취소하기 어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비는 그치지 않았고 결국 부모님께서는 저와 여동생에게 여행을 미루자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비가 이렇게 와서는 계곡에 가서도 신나게 놀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동생은 끝까지 떼를 썼습니다. 물놀이를 하지 못해도 좋으니 꼭 오늘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서요. 언니의 생일은 오늘인데 다음 주에 여행을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와 부모님 모두 여행 대신 오늘은 집에서 함께 케이크도 먹고 즐겁게 보내자 여동생을 설득했지만 여동생은 고집불통이었어요. 오후쯤이 되자 비가 조금 잦아드는 듯 했고 고민하시던 부모님께서는 결국 짐을 싸 펜션으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냥 즐거운 마음이었어요. 잦아드는 듯 했던 비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께서 길을 잘못 들어 산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몹시 어두운 하늘과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축축하고 습한 공기, 부모님께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시던 목소리, 당시 차 안의 모든 느낌이 생생해요. 옆에 앉은 여동생은 진작에 잠에 빠져들어 새근새근 코를 골고 있었고 저는 언제쯤 펜션에 도착하는 걸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당시의 기억이 대부분 흐릿해요. 아주 커다란 경적 소리와 어머니의 비명소리, 그리고 온 몸이 부서질 듯한 커다란 충격. 그 사고를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사연을 써내려가며 몇 번이고 숨을 고르내리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운전하던 커다란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저희 가족이 타고 있던 차는 그 사고에 휩쓸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즉사했고 저만이 병원에 실려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겨우 10살이었던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가족들을 모두 잃고 세상 천지에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나름대로 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저는 지금도 매해 제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저릿해져요. 그 사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제 생일을 축하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금도 생일을 따로 챙기고 있지 않아요.
외 조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친할아버님은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기에 제게 남아있는 피부치는 친할머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누워있던 저는 퇴원 후 바로 친할머님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할머니께서는 제 여동생 또래의 아이 한 명과 함께 시 외곽의 작고 낡은 아파트 4층에 살고 계셨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제게는 작은 아버지 되시는 분의 딸이었고 저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할머니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사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고 아버지와 할머니 관계가 그리 돈독하지는 않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서는 남동생이 한 분 계셨는데 어렸을 적부터 소문난 사고뭉치였다고 했어요. 장남이었던 아버지께서는 줄곧 본인을 희생하며 가족들 뒷바라지를 해오셨는데 작은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조용하고 매사에 성실한 타입이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작은아버지께서는 매사에 진지한 법이 없고 항상 사고만 치고 다녔다고 했어요. 학창시절에는 질 나쁜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패싸움을 하고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는 건달이 되겠다며 팔뚝에 용문신까지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얼굴 하나는 반반하고 언변이 화려했던 탓에 주변 사람들 구슬려 먹는 것 하나는 잘했다고 해요. 본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느니 돈을 빌려주면 몇 배로 불려서 갚아주겠다느니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떨고 사기를 치고 다니다 결국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래도 아들이 깜빵에서 콩밥을 먹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며 아버지에게 보석금을 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도저히 저런 양아치 놈 구제해주는 데 쓰고 싶지 않다며 그럴 생각이 없다 딱 잘라 거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께서는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 정말 아들 범죄자 만들겠다는 생각에 아버지 몰래 아버지께서 한 푼 두 푼 모아놓았던 돈을 가져다 작은아버지를 꺼내오는 데 사용해 버리셨어요. 그 일로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가 크게 틀어졌고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집을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독립하신 아버지께서는 회사에 취업을 하셨고 그곳에서 엄마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셨어요. 몇 년 만에 결혼 소식을 알리기 위해 고향집을 찾아갔더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몰라보게 늙어 계셨고 작은아버지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작은아버지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며 그동안 가족들이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천하의 배은망덕한 새끼라며 화를 내셨고 할머니께서는 그래도 애가 나쁜 애는 아니다. 아마 하는 일이 잘 풀리면 곧 연락을 해올 거다. 여전히 작은아버지 편을 들어주셨다고 해요. 마음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주름살이 부쩍 늘어나신 부모님을 보니 아버지는 마음이 좋지 않으셨고 그날 이후로 다시 예전처럼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며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부모님을 모두 잃으셨기에 아버지의 부모님을 본인 부모님처럼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셨을 당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부모님께서는 혼자 남으신 할머니가 걱정되어 전보다 더 자주 왕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부모님께서는 주말에 저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동생을 데리고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서부터 웬 갓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서 보니 할머니께서 포대기에 쌓인 갓난 아이를 데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그 애는 누구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너 왔구나. 이리 와서 얘 좀 안아봐라. 아버지께서는 급하게 다가와 아이를 받아들었고 포대기에 쌓여있던 아이의 얼굴을 보고는 몹시 놀라셨다고 했어요. 아이는 평범한 아이와 조금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뇌성마비였어요. 조산으로 태어날 때 뇌에 손상이 있는 선천적 장애였습니다. 네 동생 딸이란다. 오늘 아침에 와서 맡기고 가더라.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작은아버지께서 할머니께 떠맡기고 간 피덩이였어요. 작은아버지께서는 부인이 애를 낳고 도망가 버렸다며 본인은 사업 때문에 이리저리 바쁘게 다녀야 하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성공할 것 같다. 성공하고 나서 꼭 찾아올 테니 어머니께서 잠깐만 돌봐주시라 부탁하며 아이를 두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핏줄인데 얘를 어떻게 버리겠니? 응?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처음에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아이를 맡아 돌봐주시기를 바라셨다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런 짓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그동안 뒤치다꺼리 해준 것도 모자라서 아픈 애까지 받아 키워줘야 되냐고. 내가 무슨 갓난애 똥오줌 받아주는 부모도 아니고 어디까지 참고 살아야 하냐. 어머니도 그 정도 당하셨으면 이제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냐. 화를 벌컥 내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어요. 그 뒤로 아버지께서는 할머니께 정기적인 안부 연락과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 외에 왕래를 전부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애를 다시 동생한테 돌려보내거나 시설에 보내는 거 아니면 더 이상 어머니랑도 보고 살 생각 없습니다. 단호히 말씀하셨지만 할머니께서는 도저히 피부치를 모른 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께서는 할머니와 단단히 왕래를 끊어버리셨지만 어머니께서는 할머니와 아이가 신경 쓰여 도저히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몰래 할머니를 찾아가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아이와 할머니와 함께 병원도 찾고 장애아 등록도 하고 복지센터 등에 연락해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가끔 어머니 얘기를 하시며 그때 제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머니께서는 스스로 챙기시기도 힘든 연세에 갓난 아이를, 그것도 뇌성마비 환자를 혼자 키우셨어요. 제가 할머니 댁에 들어가게 되었을 당시 사촌동생은 7살이었습니다. 사촌동생 이름은 수연이에요. 이수연. 누가 지어준 건진 모르겠지만 아마 작은아버지나 그 부인이겠죠. 본인들이 이름까지 지어서 직접 손수 출생신고까지 한 아이를 어떻게 평생 동안 나 몰라라 하고 살 수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히 떠올라요. 병원으로 저를 데리러 오신 할머니 손을 잡고 오랜만에 낡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는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뇌성마비 환자들은 혼자서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 벨트 같은 것들로 몸을 고정시킬 수 있는 전용 의자나 테이블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당시 어린 저에게 그런 수연이의 모습은 꼭 괴물같이 느껴졌어요. 수연이는 눈도 이상하게 뜨고 있었고 입도 제대로 다물지 않았고 의자에 묶여 고개를 괴상하게 꺾은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신발장에서 수연이와 눈이 마주쳤고 순간 겁이 나서 할머니 뒤로 숨었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달래주며 괜찮다. 수연이는 조금 아픈 것일 뿐이다. 먼저 가서 인사를 해봐라 등을 떠미셨고 저는 쭈뼛쭈뼛 수연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니 수연이도 안녕하고 대답하며 고개를 까닥였어요. 물론 몹시 어눌한 말투였지만 대화가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적어도 괴물처럼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뇌성마비에도 정도가 있는데 수연이는 다행히도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고관절이 아예 틀어져 수술을 하거나 철심을 박아넣는 것도 허다하고 가만히 있어도 침이 질질 흐를 정도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연이는 그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른 뇌성마비 환자들처럼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께서는 허리가 많이 굽으신 상태였는데 그런 몸으로 7살 난 아이를 들고 씻기고 재우며 몹시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 수연이가 어렸을 적에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았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상태가 좋아졌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뇌성마비 환자들의 경우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수연이는 부모에게서 버려져 병에 대해 무지하신 할머니 밑에서 크는 바람에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돌봄 정도만 받으며 자랐거든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덕에 복지센터를 연결해 일주일에 한 번씩 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주긴 했지만 그닥 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8살이 되면 평범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듯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수연이도 8살이 되던 해에 특수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등하교였습니다. 혼자서 몸을 가눌 수 없는 뇌성마비 환자들은 일상의 모든 부분을 보호자에게 의지해야 해요. 당연히 할머니께서 매일같이 수연이를 등에 업고 학교를 오고 가셨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연이가 몹시 얌전한 아이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뇌성마비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본인 뜻대로 신체가 통제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울음을 터뜨리고는 하는데 수연이는 어렸을 적부터 한 번도 저와 할머니에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착한 아이였지만 어쩌면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만큼 본인의 감정을 숨기고 참으며 살아왔다는 뜻이니까요. 수연이는 마음이 여린 아이였기에 항상 저와 할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애써 밝은 척을 했던 것 같아요. 뇌성마비 환자는 간단한 식사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장애가 없는 평범한 아이들이라면 8살쯤 되면 성인과 비슷한 식사를 해요. 가리는 음식이 있을 순 있지만 혼자서 수저를 쥐고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뇌성마비 환자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요. 물론 증상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많은 뇌성마비 환자들은 혼자서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께서는 항상 수연이가 먹기 쉽도록 모든 음식을 잘게 잘라서 준비하셨어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먹기 힘든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저희 집 식탁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생활비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전부였으니 맛있고 질 좋은 식사를 하기 어렵기도 했지만 어렸을 적 제가 제일 자주 먹었던 음식은 라면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라면에 항상 물을 많이 넣으셨어요. 소위 말하는 한강라면이라고 하죠. 면이 푹 퍼져 거의 죽처럼 된 라면을 국그릇에 옮겨 담아 가위로 면을 잘게 자르고 그걸 숟가락으로 퍼서 수연이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아 서툰 젓가락질로 면을 넘겼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식사였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라면을 꽤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라면이 아니면 주로 맹맹한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먹었었는데 적어도 그것보다는 맛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뇌성마비 환자들의 식사를 마냥 부드러운 것들로만 할 수도 없는 게 뇌성마비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근육을 움직여줘야 돼요. 마비가 있는 경우 스스로 계속해서 움직여주며 근육을 풀어줘야 하거든요. 때문에 죽처럼 꿀떡꿀떡 넘어가는 것 말고 어느 정도는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환자들은 혼자서는 턱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기껏 음식을 먹여줘도 씹지 못하고 그대로 뱉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철이든 지금에 와서는 아픈 사람들이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렸던 저는 수연이가 음식을 씹다 말고 할머니 손바닥에 뱉어내는 모습이 몹시 비위가 상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수연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기괴한 몸짓을 할 때마다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게 다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순간에 잃은 것도 모자라 좁고 냄새나는 집에서 그닥 친하지도 않은 할머니와 이상한 사촌동생과 하루아침에 함께 살게 되었으니 어린아이가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적응하는 것이 더 이상하죠. 당시 저와 할머니 그리고 수연이가 함께 살던 집은 작은 주방과 거실이 붙어있고 방이 2개 있는 구조였는데요. 좁은 평수 안에 방을 2개나 만들려니 방 1개는 거의 한 뼘 수준으로 작은 크기였어요. 원래는 그곳을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방에서 수연이와 할머니가 함께 잠을 잤었는데 제가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고 나서 억지를 부려 작은 방을 제 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방에서 저와 수연이, 할머니 셋이서 함께 잠이 들었는데 뇌성마비 환자는 잠을 잘 때도 편히 자지 못해요. 밤새 끙끙거리거나 몸을 뒤척이고 화장실 한번 갈 때마다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런 날이 몇 번 반복되니 너무 힘들고 싫어서 도저히 여기서는 못 자겠다. 나 혼자 방을 쓰게 해달라 고집을 부렸고 할머니께서는 결국 작은 방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꺼내 저 혼자 그 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아터진 거실과 주방에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있으니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여름철이면 오래된 벽지며 물건들에서 지독한 냄새가 났고 저는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더더욱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가 시작된 것이었죠. 다시 생각해보면 할머니와 수연이에게 참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에게 저 혼자만 힘들다는 듯 끝도 없이 이기적으로 굴었으니까요. 사춘기 소녀에게 냄새나는 집과 기초수급자 할머니, 뇌성마비인 사촌동생은 정말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한다지만 저는 학교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생활을 하며 제 비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친구들에게 할머니와 사촌동생과 산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어요. 학교에서 저는 여전히 회사 다니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이신 어머니, 그리고 3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맏딸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항상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제가 꾸며낸 행복한 스스로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 사이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면 코를 찌를 듯 나는 냄새와 의자에 묶여 앉아있는 수연이, 그리고 몹시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저녁을 차리고 계셨던 할머니의 뒷모습. 잘 다녀왔냐 묻는 할머니의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진심으로 가족들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왜 하필 나는 그날에 태어난 걸까? 왜 동생은 그렇게까지 여행을 가자고 떼를 썼던 걸까? 동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려볼 걸. 그냥 여행 가자는 말을 꺼내지 말 걸. 이미 다 지나버려 돌릴 수 없는 일이란 걸 알면서도 매일 밤 쏟아지는 후회들과 함께 엉엉 울다 잠들고는 했습니다. 할머니께 상처가 될 만한 말들도 많이 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할머니라고 그 모든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덤덤하게 받아들이시지는 못하셨겠죠.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둘째 아들은 아픈 손녀딸은 본인에게 버리듯 맡겨놓고 사라져버리고 항상 믿고 의지하던 든든한 장남 부부는 하루아침에 커다란 트럭에 휩쓸려 목숨을 잃어버리고 본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책임져야 할 어린 손녀딸 둘에 스스로 건사하기도 힘든 늙은 몸을 가지고 매일같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셨겠어요. 그때는 그런 할머니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떠나자고 떼를 썼던 여동생을, 다음은 할머니를, 그 다음은 수연이를, 누군가를 원망해야만 비참한 현실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수연이를 미워했던 저는 할머니가 보지 않은 곳에서 몰래 수연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못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죠. 이제 와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리 제가 사춘기에 반항기였다고 한들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괴롭힘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었어요. 혼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수연이가 제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때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자리를 비우신 사이 수연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했고 저는 그 신호를 다 눈치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나와보니 수연이는 결국 혼자서 화장실을 가지 못해 그 자리에 실내를 해놓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오신 후 바닥을 닦고 수연이를 씻겨주시는데 수연이가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마음이 여린 수연이는 그때도 제게 화를 내거나 짜증 섞인 목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께서 밥을 차려주시고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제가 밥그릇을 엎어버리고는 돌아오신 할머니께 수연이가 혼자 손을 휘두르다가 밥그릇을 엎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수연이를 타박하시며 속상해하셨는데 수연이는 한마디 해명도 하지 못하고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못됐죠. 그때는 왜 그렇게 수연이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제가 수연이를 제 친동생처럼 챙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날은 기나긴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간만에 하늘이 맑게 개어있길래 오늘은 비가 안 오려나 싶어 빈손으로 밖을 나섰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장대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비가 오는구나 하고 오늘은 꼼짝없이 비를 쫄딱 맞고 돌아가겠네 싶었어요.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비를 잔뜩 맞으며 집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할머니와 수연이가 집에 있을 줄 알았건만 웬일로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었고 둘 다 같이 재활이라도 하러 갔나 싶었어요. 수연이가 그전부터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기 시작해 자주 밖을 나갔거든요.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러도 둘 다 집에 들어오지 않자 그제서야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리 늦어도 저녁 시간이면 무조건 집에 돌아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는 거지? 밖에 나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할머니께서 집 안으로 들어섰고 제게 수연이는 어디 있냐 물어오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할머니랑 같이 나간 거 아니었냐 되물으니 네가 곧 학교 끝나고 올 시간이라 집에 수연이를 혼자 두고 외출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몸도 잘 못 움직이는 애가 도대체 어딜 나간 건지 할머니와 저 둘 다 혼비백산이 되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참을 비를 맞으며 찾아다니다 수연이를 발견한 곳은 다름 아닌 저희 학교 앞이었어요. 수연이는 그곳에서 휠체어에 위에 앉아 비에 흠뻑 젖은 상태로 어깨에 우산을 걸친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품 안에는 제가 평소에 자주 쓰고 다니던 수박이 그려진 접이식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저를 보고는 엉엉 눈물을 터뜨렸고 저도 그런 수연이를 보니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너 도대체 혼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나왔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고 있냐? 나쁜 사람이 데리고 갔으면 어쩔 뻔했냐? 빗길에 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하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데 수연이가 팔을 휘저기며 우산을 건네주려 하더라고요. 어찌나 오래 비를 맞고 있었는지 온몸이 차디찼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수연이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도와 열심히 수연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똥오줌을 받아내는 건 물론이고 식사도 제가 직접 차려 떠먹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에게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수연이를 말이 안 통하는 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제서야 수연이를 동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공부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한글이나 숫자 그리고 기본적인 쓰기 연습이었어요.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아주 간단한 글자를 쓰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수연이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이전보다 조금 더 행복해졌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복지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를 돌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좀 더 수연이에게 도움이 되는 언니가 되고 싶었어요. 물론 언제나 그런 현실이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는 날에는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치기도 했어요. 문득 내가 죽는 날까지 수연이를 평생 지금처럼 돌보고 책임져줘야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 앞날이 막막해지기도 했습니다. 제 어릴 적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바른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선생님이요. 그렇지만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변명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를 도와 수연이를 돌봐주며 죽을 만큼 노력해서 공부했다면 교대에도 가고 임용고시를 치러 선생님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당장 제 눈앞에 학생 한 명 가르치는 데에도 많이 벅찼거든요. 수연이는 가르치는 보람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다른 뇌성마비 환자들에 비해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되는 편이었고 느리긴 했지만 혼자서 글자를 수기로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수연이를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지만 수연이 스스로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일하던 복지재단에서 시청에서 주관한 장애인 채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수연이가 그 프로그램에 선발되면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연이가 맡은 업무는 몹시 간단하고 쉬운 반복 노동이었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스스로 일하고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몹시 기뻐 보였어요. 저 또한 그런 수연이의 모습을 보며 크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시청의 복지과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고 채용 프로그램에 관련해 여러 번 만나 대화를 나누다 오며 가며 안면을 트다 보니 자연스레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인 사이가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 결혼까지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평생을 책임져야 할 수연이라는 존재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집안에서 어와둥둥 예쁨 받으며 자란 외동아들이었고 남의 집 귀한 아들에게 평생 남은 뒤치다꺼리를 하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퇴근해서 수연이를 데리고 함께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웬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보이고 계셨고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군데 뭔데 우리 집에 있냐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작은 아버지의 개인 변호사셨고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저희를 찾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와 어디서 뭘 하다 죽었길래 우리를 찾아오냐. 그 사람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단칼에 끊어내니
변호사는 뭔가를 뜯어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상속받으실 유산이 있어 찾아온 거라고 설명했어요. 평생을 사업하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다니셨던 작은 아버지께서는 정말 사업가가 되어 성공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차린 회사가 크게 성공해 공동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부인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 운명을 달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라는 그 남자는 경영권은 친구에게 넘어갔지만 작은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회사 주식과 건물들, 각종 자산이 전부 하나뿐인 자식인 수연이에게 상속될 예정인데 장애 등 이런저런 문제로 일단은 할머니 명의로 넘어갈 것이다. 길게 설명을 늘어놓았고 도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각종 서류 처리를 하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서야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뭐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평생 아픈 자식 본인 어머니에게 버리듯 떠맡기고 나몰라라 살던 나쁜 놈이 죽으면서 저에게 큰 재산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제 삶에 생길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페류나 같은 사람이 정말 사업으로 성공해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락이 없는 거면 어디서 비명행사했거나 거름뱅이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사였습니다. 당시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은 앞서 말씀드렸듯 몹시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항상 복지센터로 출퇴근하며 구경했던 고급 빌라로 거처를 옮겼고 수연이가 좀 더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엔 비싸서 꿈도 꾸지 못했던 재활센터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남편 수연이를 데리고 아주 비싼 식당에 가서 즐겁게 식사도 했습니다. 평생 큰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 그것 말고는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면 남편의 차를 바꿔준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면허를 따지 않았기에 멀리 나갈 일이 있으면 항상 남편의 차를 얻어 탔었거든요. 수연이를 데리고 먼 병원에 가거나 나들이를 나가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항상 당연히 본인이 기사 노릇을 해줘야지 하며 달갑게 저희를 태워줬어요. 남편이 식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해에 샀다는 낡은 아반떼는 세월의 흔적이 여실한 편이었고 수중에 돈이 생기니 남편 차를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부담스럽다며 무슨 차냐, 지금도 괜찮다 말했지만 제가 억지를 부려 차를 바꿔주었어요. 제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마음대로 쓰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할머니께서도 항상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즈음부터 저와 남편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생기자마자 결혼 이야기를 꺼내다니 남편이 속물이네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결혼 이야기는 돈이 생기기 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남편 쪽에서요. 저는 항상 결혼은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자. 나는 평생 수연이를 책임져야 하고 아이가 생겨도 아이에게 신경을 잘 못 써줄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은 괜찮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다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난 당신을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다. 평생 외동이라 쓸쓸하게 자랐는데 여동생 한 명 생겼다 생각하면 좋지 않겠냐 우스갯소리를 하면서요. 그런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덥석 약속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경제적인 문제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작은 아버지께서 유산을 남기고 가셨으니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 같았고 지금껏 미루기만 했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긴장되었어요. 몇 번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썩 달가워하시지 않은 것 같은 눈치였거든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직업에 평생 책임져야 할 아픈 동생까지 있는 여자라면 반겨줄 집안이 더 드물 테니까요. 남편은 분명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직접 보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며 걱정 말라 말해주었지만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손 가득 선물을 사들고 시댁을 찾았고 시어머니께서는 예상대로 몹시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대학은 어디 나왔나? 저 대학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했어요. 아픈 동생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동생이 장애인이라지? 평생 동안 그 짐을 안고 살아야 할 텐데. 근데 부모님은 뭐 하시고 네가 동생을 돌봐? 할머니와 동생과 셋이서 살고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께서 많이 노쇠하셔서 동생을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십니다. 뭐 할머니 밑에서 자라? 그럼 고아라는 뜻이야? 참나, 내가 살다 진짜 이런 뻔뻔한 년들 다 보겠네. 장애 있는 동생도 모자라서 부모도 없어. 내가 이래서 장애인들은 딱 칠색이야. 나라 좀먹는 거지 새끼들이라니까. 저런 것들 나라에서 돈 아깝게 왜 지원해주나 몰라.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부모님도 없이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말에 몹시 성을 내시며 갑자기 장애인들을 전체를 싸잡아 욕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워 처음에는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참아보려 애썼지만 저도 도저히 그런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은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거지네 돈이 어쩌네 하시는데 장애인이라고 다 가난한 줄 아세요? 비록 몸은 불편해도 돈돈거리는 어머니보다 마음만은 훨씬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부담스러워하실까봐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할머니 대우기업 대주주세요. 얼마 전에 남편 차도 제가 바꿔줬고 저희 가족 시청 앞에 고급 빌라 살아요. 나라 좀먹는 거지 새끼들이요? 참나 기가 막혀서.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도 말문이 막히신 듯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은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장애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겠어요? 우리도 그저 운이 좋아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거지.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누구나 당장 내일 사고 나서 장애인 될지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심부가 못 되셨어요? 사람 돈 없다고 무시하고 고아라고 무시하고 장애 있다고 무시하고.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집안이랑은 결혼 못하겠네요. 남편이 저를 쫓아와 나오며 사과했지만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기분이 아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남편을 뿌리쳤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 말을 참지 않고 다 쏟아내긴 했지만 속이 많이 쓰렸어요. 집에 도착하자 해맑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는 수연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저희 집을 찾아왔고 솔직히 말하자면 꼴도 보기 싫었지만 남편을 생각해서 꾹 참고 문을 열어주긴 했어요. 내가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그동안 아들이 일하면서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어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며 반말을 툭툭 뱉어내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정중한 목소리로 사과를 전해오셨습니다. 하룻밤 만에 180도 변한 태도에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시청의 복지과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노인 복지, 저소득층 복지, 다양한 복지들이 있지만 남편이 주로 담당했던 복지는 장애인 복지였는데요.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들은 많다고 남편이 상대한 민원인들 중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워낙에 성격이 무던하고 긍정적인 편이라 나름대로 잘 버티며 지냈지만 악성 민원인들 덕에 고생하는 남편을 곁에서 지켜보신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장애를 가졌든 가지지 않든 악성 민원인은 어딜 가나 있는 법이지만 한번 안 좋은 선입견이 생겨버린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더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었고 텔레비전 뉴스에서 장애인이 시위하는 모습을 본 이후로 더욱 인상이 좋지 않아지셨다고 합니다. 전장현에서 4호선 탑승을 하며 시위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한 번쯤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좋은 뜻으로 하는 시위지만 말들이 많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같이 이미 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사들을 접하게 될 경우 생각이 더욱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떠안고 있는 제가 남편에게 시집을 오겠다고 하니 당연히 날이 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금이야 오기야 기른 외동아들이 시청에서 일하며 남의 뒤치다거리 하고 사는 것도 속이 상하셨을 텐데
그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모자란 여자와 하겠다고 하니 감정이 많이 격해지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연애하면서 저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었거든요. 앞서 말했듯 휴일에도 멀리까지 차를 태워주기도 하고 단둘이 데이트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항상 수연이와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수연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던가 제가 사연에 적은 것들은 극히 일부지만 중증 장애인이 옆에 있으면 보호자는 정말 평범한 삶에서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을 저뿐만 아니라 남편이 나눠받게 되는 것이니 시어머니께서 예민하게 구실만도 했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만약 작은아버지께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해오셨을까 싶기도 했어요. 돈이 있기에 조금 더 여유롭게 아픈 동생을 돌볼 수 있었고 현실에 허덕이며 시어머니 말 맞다나 나라에 좀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굳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까다롭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시어머니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했고 그런 점들이 미안해서 남편과의 결혼을 망설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수연이와 할머니와 함께 넷이서 살자 먼저 말해주었지만 오히려 할머니께서 그럴 필요 없다 거절하셨어요. 돌봐줄 사람이야 돈도 많으니 고용하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남편이 한 집에 있으면 할머니나 수연이나 불편하기만 할 거라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와 수연이 둘만 남겨놓고 멀리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저희는 신혼집을 원래 살던 빌라 동의 바로 앞동으로 구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요. 결혼 후에는 복지센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상속받은 유산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 조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이런 유산들을 남겨주고 갔다고 이제 와서 작은 아버지께 고마운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돈이 차고 넘치도록 많으면서 어떻게 아픈 자식을 늙은 어머니께 내팽개치고 평생 동안 나몰라라 살 수 있었는지 아직도 그 심리가 이해가 잘 가질 않아요. 애초에 아픈 자식을 버리듯 맡겨놓고 갔을 때부터 글러먹은 사람이었지만 최소한 인간의 도리는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으로써 유산을 많이 남겨주기는 했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식 2명이 둘 다 본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니 가슴에 대못이 2번 박힌 심정이시겠죠.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은 쉽게 끊어낼 수 있는 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처음 작은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으셨을 때 그렇게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겠죠. 아직 자식이 없는 저로서는 차마 그 심정을 전부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저에게는 그저 돈을 많이 남겨주고 간 폐류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느껴질 뿐입니다. 덕분에 수연이가 남은 삶 동안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 자식으로서는 몰라도 부모로서는 아주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렇게 포장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유산이 생겨 예전보다 삶이 윤택해진 것은 사실이니까요. 예전에는 사업의 대책에 실패해 아주 불행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돈이라도 많이 남겨주고 간 것이 더 낫긴 하네요. 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벌써 90 중반이 넘어가셔서 그런지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쇠약해지셨는데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편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없더라도 할머니와 수연이가 남은 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해놓을 생각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결말은 제가 별 문제 없이 2사람을 끝까지 잘 책임지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더 많이 해야 하고 준비해 놓아야 할 것들이 산더미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신혼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한동안 그동안 고생 많았던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사연을 쭉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너무 힘든 길을 걸어왔잖아요. 지금껏 항상 앞만 보며 달라오느라 스스로에게 쉴 시간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만난 뒤로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제 조건과는 상관없이 남편은 항상 변함없이 제 자리에 서서 저를 든든히 지탱해주고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단단히 잡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앞으로도 제 곁에 머물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말해주는 사람이고요. 저 또한 그런 남편을 위해 좋은 아내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보살피며 살아보려고 해요. 지금껏 너무 남을 위해 제 자신을 죽이며 살아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를 먼저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 저처럼 주변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지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듯이 그런 힘든 시기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나날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항상 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하루를 만들어 가봐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혜 갚은 까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텐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른 건 몰라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누가 나한테 무언가를 주면 저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다 얼마 전에 제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 여잔데요. 이 얘기의 시작은 제가 홀로 8살 차이 여동생을 키우던 고등학생 때로 돌아갑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죠. 우리 집은 원래 매우 화목했어요. 부모님은 저와 동생에게 다정하셨고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기억은 행복했던 기억만 존재합니다. 부모님 손잡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어린 동생과 놀러 다니기 바빴거든요. 근데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 인생에 암흑기가 시작됐어요. 미주야, 큰아빠가 네 부모님 돈은 알아서 관리해줄게. 나중에 성인 되면 제대로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알겠지? 그 대신 미주랑 현주는 여기서 살아. 큰아빠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망위로금과 우리 집을 처분한 모든 재산을 가져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릴 때라 그런 큰아빠에게 고마움밖에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저는 저와 동생을 거둬서 본인 집에서 자라게 해준 큰아빠가 감사했죠. 아우, 너희는 무슨 여자애들이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라면을 사놓으면 니네가 다 먹잖아. 니네가 나한테 생활비를 좀 오를 줘. 그리고 미주 너는 그냥 공부나 하지 무슨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는 거야? 죄송해요. 안 간다고 담임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큰아빠와 큰엄마는 우리 자매를 매일 구박했어요. 큰아빠 부부는 아들만 한 명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를 데리고 셋이 한우를 먹으러 간 사이 동생과 제가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 먹으면 왜 먹냐 구박하셨죠. 친척이라곤 큰아빠밖에 없던 터라 그대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제가 너무 어린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너무 속상했던 사실은 동생이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마른 동생을 보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제가 18살 때 큰아빠네 집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발생했습니다. 언니, 나 배고파. 아까 학교에서 먹은 급식이 다야. 큰엄마 몰래 뭐라도 먹으면 안 돼? 나 너무 배고파서 잠이 안 와. 그래? 잠시만 기다려. 언니가 그럼 부엌에 가서 뭐라도 가져올게. 조심스럽게 방을 나가 부엌에 갔더니 식탁 위에 귤이 있더라고요. 한두 개도 아니고 꽤 있길래 동생 먹을 귤 하나만 가지고 방에 왔습니다. 2개를 가져가서 저도 먹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2개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가져갔다는 게 티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동생에게 귤을 하나 건넸고 동생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희가 귤 먹었어? 분명히 내가 식탁에 귤을 놔뒀는데 어떻게 귤이 하나도 없니? 너 얹혀 살면서 그렇게 남의 살림 다 뜯어먹고 싶어? 나는 그러라고 해도 그렇게 못하겠다. 양심 없어? 네? 귤을 먹기는 했는데 하나만 먹었어요.
절대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먹기는 먹었다는 거잖아. 니네 밥 먹지 마. 내가 자선 사업가야? 돈만 축내는 식충이들을 내가 왜 걷어줘야 돼? 큰엄마는 정말 그날 동생과 저에게 밥을 주지 않았어요. 부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죠. 학교에서 주는 급식으로 연명하고 있었는데 너무 서러웠습니다. 큰아빠는 그 광경을 다 봤으면서도 옆에서 침묵을 유지했죠. 문제는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밥을 주지 않았어요. 정말 서글프기 그지없었습니다. 언니, 나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급식도 오늘 2번이나 먹었는데. 동생이 배고파하는 걸 보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큰엄마와 큰아빠는 저와 동생에게 기본적인 것들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귤로 시작된 사소한 일이 가출로 이어졌죠. 큰엄마가 몰래 비상금을 텔레비전 장식장 밑에 놓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는 동생을 몰래 깨워 새벽에 돈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무작정 나와서 동네에 있던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어요. 돈을 내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비상금이라 많은 돈은 아니었고 일주일 정도 있을 수 있었어요. 동네가 같아 이대로 있다간 큰아빠 부부에게 들킬 것 같아 동생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광역시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주가 다닐 학교야. 학교 끝나면 바로 앞에 있는 저 큰 고깃집으로 와. 언니가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알겠지? 저는 학교에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만 학교에 보내고 저는 동생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깃집뿐만 아니라 저는 빵집,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등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도대체 어떻게 동생을 데리고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일하던 곳에서 미리 돈을 받아 겨우 단칸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어린 동생을 혼자 키우는 건 제게 상당히 힘든 일이었어요. 공과금을 내는 방법도 몰라서 겨우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몸을 갈아 일했어요. 사실 저는 최저시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저 고깃집인데요. 저기서는 심지어 사모님의 심부름까지 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라 아예 개인 비서가 된 느낌이었어요. 예, 나 약국 가서 소화제 좀 사다 줄래? 소화가 안 돼. 갱년기라 그런가? 아, 네, 잠시만요. 금방 다녀올게요. 또 가게에는 사장님 부부의 따님도 같이 일했거든요. 저보다 5살 많은 언니였는데 그 언니도 저를 그렇게 개인 심부름을 하게 했습니다. 예, 미주야. 나 이따 화장품 좀 사다 주라. 립스틱 떨어졌어. 나 쓰는 거 알지? 그거 시장 가면 떡집 옆에 있는 거 있잖아. 거기서 사오면 돼. 아, 네, 언니. 제가 이따 사모님 심부름 다녀오면서 갔다 올게요. 저는 알겠다고 수긍하고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당장 동생을 키울 수가 없었거든요. 미성년자인 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고깃집 사장님 덕분이었죠. 네가 현주구나. 미주 동생 맞지? 얘기 많이 들었어. 언니랑 똑같이 생겼네. 아이고 예쁘다. 자, 이거 용돈이야. 친구들하고 떡볶이 사 먹어. 알겠지? 사장님, 감사합니다. 현주야, 감사하다고 해.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동생이 가게에 오면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동생에게 용돈도 자주 주시고 밥도 공짜로 주셨죠. 그런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어느 날 가게에 못 보던 사람이 왔어요. 엄마, 아빠, 좋았어요. 아우, 장사 여전히 잘 되네. 어머, 우리 아들 왔어. 너무 보고 싶었어. 내 새끼. 그 남자는 바로 사장님 부부의 막내 아들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첫눈에 반한다는 말 믿으세요?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하지만 보는 눈이 워낙 많아 몰래 연애를 시작했죠. 저는 차근차근 일하며 돈을 많이 저축했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가게 주변에 방을 조금 더 큰 곳으로 구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런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미주야, 여기 이거 계란이랑 참치랑 이것저것 샀어. 현주랑 같이 먹어. 아, 오빠 고마워. 매번 내가 오빠한테 받기만 해서 미안해. 아니야, 뭘. 난 네가 매번 이렇게 고마워하는 거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 동안 비밀로 만났죠.
저는 성인이 됐고 동생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꾸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자주 졸리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리가 미뤄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갔더니 글쎄 제가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게 됐죠. 충격적인 소식에 엉엉 울며 남친에게 연락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오빠, 나 못 낳아. 나 지금 동생도 키워야 되고 안 돼, 낳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비밀로 만나고 있는데 이거 사장님하고 사모님 알게 되면 안 돼. 나 일도 못 하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책임질게, 진짜. 미주야, 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랑 결혼하려고 했어. 내가 평생 잘할게. 현주도 같이 살면 되잖아. 부모님한테는 내가 말씀드릴게. 나 너무 무서워. 내 배에 아기가 있는 것도 무섭고 사장님하고 사모님 알면 나 일 그만두라고 하실 것 같아. 그럼 우리 현주는 어떡해? 나 동생 책임져야 돼. 오빠는 저를 계속 달랬어요. 그리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죠. 그날 저녁에 바로 우리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매장 문을 닫고 조용하게 앉아 임신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사모님 이거 놔주세요. 아파요. 네가 순진한 내 아들을 꼬셔서 앞길을 망쳐? 어리고 갈 곳 없는 애 받아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미쳤어 너? 당장 나가. 내 아들 귀한 자식이야. 너 같은 애가 감히 앞길 막을 사람이 아니라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내 동생을 어떻게 꼬실 생각을 해? 진짜 이래서 여자 조심해야 돼. 나도 같은 여자지만 이런 애들이 제일 위험해. 순진하게 생겨서 꼬리치는 것 봐. 하! 일단 머리 놓고 말해요. 미주야, 괜찮아? 지금 미주 배 안에 우리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환영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면전에서 욕먹고 머리채를 잡힐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너무 큰 반대에 심호흡을 겨우 했죠. 일단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미주, 너는 몸 잘 챙기고 가게는 당분간 나오지 않아도 돼. 사장님, 저 일할 수 있어요. 임신도 이제 4개월 차라 괜찮아요. 완전 초기는 아니라서 병원에서 일해도 된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제발요. 저 여기서 일 못하면 동생 못 키워요. 제발요. 네가 그렇게 간절하면 내 아들을 꼬셨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우리 가게 일자리가 소중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원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더 먼저 올라간다고 하잖아. 진짜 어이없어. 우리 다 쟤한테 속은 거야. 반반한 얼굴에 넘어간 거라고. 그렇게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동생이 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더 아팠어요. 심지어 마음을 추스르고 가게에 다시 나갔더니 시어머니는 절 향해 소금까지 뿌리셨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사라져. 너 같은 애 다시는 보기 싫어. 사라져.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올 거면 그 배 안에 있는 애나 없애고 와. 손님들까지 웅성거리며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워낙 좁은 동네라 슈퍼에 두부를 사러 가도 저를 알아봤어요. 임신했다며? 아유, 어린데 어쩌다 그랬대? 저기 고깃집 사장님 부자인 거는 어떻게 알고 잘 꼬셨어? 아유, 대단하다. 왜 다들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리고 저는 고깃집 사장님 부자인 거 몰라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만 쳐다보세요. 그만. 저는 마트에서 급기야 울기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걸 그랬나 봐요. 아무튼 이런 불안한 저를 남편은 계속 옆에서 달래줬습니다. 그렇게 출산 막달이 다가왔어요. 그때까지도 시부모님은 제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했죠. 시어머니는 제 그림자만 봐도 소리 지르기 바쁘셨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세요? 사실 나는 우리 가게에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내가 그냥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말했어. 내가 가게 물려받을 테니 후임자 이제 더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우리 누나는 힘든 일 싫다고 이미 딱 잘라서 말한 상태였거든. 내가 가게 물려받는 조건으로 미주 너랑 결혼할 수 있게 됐어. 남편 말을 들어봤더니 자식이라고 2명 있는 집안에서 둘 다 그 큰 고깃집을 물려받지 않길 원했대요. 이렇게 말하면 가끔 의아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자영업을 하던 분들이라면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식당이 돈은 많이 벌어도 정말 힘들거든요. 또 고깃집이라 몸을 쓰는 일도 많았고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걸 신우이와 남편은 바로 옆에서 봤으니 물려받기 싫었겠죠. 남편은 그래서 일부러 대학도 다른 지역으로 갔거든요. 무튼 그런 남편이 가게를 이어서 하겠다고 하니 철옹성 같은 시아버지가 드디어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가게를 물려받기로 했으니 미주 너도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직원이 아니야. 이제 네 가게야. 알겠지? 네, 저도 남편 따라서 열심히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결혼했어요. 제 인생에 과연 결혼이라는 일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결실을 맺었죠. 다른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는데 동생이 마음에 걸렸어요. 시어머니의 확고한 조건이 있었거든요. 결혼하면 우리 집 가풍 배워야 되니까 무조건 네가 들어와서 살아. 제 동생은요? 얼마든지 들어가서 살 순 있는데 동생을 제가 키워야 돼요. 그렇게 소중하면 왜 우리 동생 꼬셔서 임신한 거야? 동생도 같이 살게 해주세요. 제가 최대한 거슬리지 않게 할게요. 동생 조용하고 밥도 많이 안 먹어요. 제발요. 저는 거의 빌고 빌어서 동생까지 같이 시댁에서 살 수 있었어요. 방이 남지 않아 동생은 우리 방에서 같이 살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갔지만 시집살이는 매우 심했습니다. 출산해서 몸도 약한 저를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깨우셨어요. 예, 지금 뭐하니? 얼른 일어나 밥해. 시아버지랑 시어머니한테 아침상 차릴 생각을 해야지. 넌 지금 애가 무슨 기본도 안 돼 있어? 시아버지 드시고 출근하면 그때 네가 밥을 먹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빨리 저기 가서 걸레로 바닥 닦아. 네 눈엔 먼지가 안 보여? 지금 그걸 먹을 생각이 있니? 아유, 빨리 화장실 가서 청소해. 아까 보니까 물때가 잔뜩이더라. 넌 그걸 보면서도 청소할 생각이 안 들어?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잔소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었던 것은 마치 저와 아기를 이간질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유, 생긴 건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네. 너무 예쁘다. 역시 우리 아들 유전자가 큰일을 했네. 어쩜 이렇게 닮았지? 이목구비부터 발가락까지 닮았어. 엄마, 뭔가 귀는 나랑 똑같지 않아? 아, 완전히 그냥 우리 집안 유전자만 있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보고 들으라는 듯 행동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들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대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그 행동은 더 심해졌어요. 아이고, 왜 울어? 네 엄마가 잘 안 돌봐줘서 그래? 너희 엄마는 네가 안 예쁜가 봐.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치? 아유, 이리 할머니한테 와. 옳지, 그렇지. 이래서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아이들은 원래 울면서 크잖아요.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아이가 불안해하더라. 집에 있는 엄마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저도 뭐 일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이런 거죠. 아이 제가 돌볼 테니까 어머니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출산하고 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일했거든요. 고깃집에 가서 설거지부터 무거운 숯도 나르고 또 각종 밑반찬도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손길이 하나라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었죠. 몸이 2개여도 모자란 양에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서 힘들었어요. 미주야, 고생했다. 난 네가 없었다면 가게 운영할 수 없었을 거야. 부모님도 나이 들면서 많이 체력이 부족하시니 힘들어하시고. 언제나 고마워. 그래도 남편이 제 옆에서 편을 들어주니 든든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 하는 이유는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나 수학여행 간다고 하던데 혹시 부담되면 말해. 나 진짜 안 가도 괜찮아. 선생님이 그냥 물어보래서 물어보는 거야. 현주야, 당연히 수학여행은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니는 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속상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실제로 동생은 제가 결혼하며 시댁살이를 시작하자 눈치를 많이 봤어요. 밥도 눈치 보며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동생이 성인이 되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는 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특히 힘들었던 건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시댁이 큰 집이라 명절 땐 온갖 친척들이 다 시댁으로 모였어요. 예, 빨리 이 음식들 가져다 드려. 그리고 잡채 어딨어? 저는 어디다 놨어? 아니, 왜 이렇게 행동이 느려? 아우!
잠시만요. 현주야, 언니 좀 도와줘. 아까 분명 여기다 놨는데 어디 갔지? 언니, 잡채 여기 있어. 내가 가서 놓고 올게. 동생과 저를 마치 그 집 하인처럼 부리는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시키셨어요. 심지어 시누이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 일하더라고요. 올케, 거기 지금 김치 없잖아.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 꺼내야 될 것 같은데. 가서 가져와. 아, 그리고 오면서 냉동실에서 나 아이스크림 가져다줘.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저는 시누이가 그렇게 얄미울 수 없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시킬 때도 저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제 얼굴을 보며 시누이는 일부러 더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올케, 설마 지금 기분 나쁜 거 아니지? 내가 지금 뭐 어려운 부탁한 거 아니잖아. 그치? 아니지? 네, 아니에요. 일단 저 지금 바빠서 부엌 다시 가볼게요. 속으로 참을 인을 얼마나 새겼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얄미운 시집살이를 견뎠던 이유는 바로 동생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우리 자매를 보면 인자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동생이 대학에 갔을 때죠. 동생은 사립대와 국립대 둘 다 붙게 되었는데 가고 싶어 하던 대학은 사립대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사립대는 등록금이 매우 비싸서 제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사실 고깃집에서 그렇게 일해도 돈 관리는 시아버지가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사실인데 그땐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많이 곤란해하는 걸 알자 동생은 슬며시 제게 그냥 국립대를 가겠다고 한 뒤였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몰래 다용도실로 부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주야, 현주 이번에 대학 간다며. 내가 4년 내내 등록금을 준다고 약속은 하지 못해. 그래도 첫 번째 등록금은 내줄 수 있어. 걱정 말고 원하는 대학에 가라고 해. 아버님,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무려 동생의 첫 등록금을 내준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뻤어요. 동생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겐 비밀로 하고 시아버지가 몰래 해준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동생은 시댁에서 독립해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 저도 드디어 마냥 참진 않고 할 말은 다 하고 살게 됐죠. 마침 저를 얄밉게 괴롭히던 시누이가 결혼해서 집을 나가기도 했거든요. 시어머니와 둘만 있으니 저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유독 육아에 관해 간섭을 많이 하곤 하셨어요. 우리 손주가 한글이 좀 느린 것 같다. 아무래도 이게 모계요전이라고 하던데 병원을 가야 되나? 느린 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안 그러니? 외동은 원래 학습 능력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유전이 보일 나이도 아니라고 병원에서 그랬어요. 그래? 근데 아기 춥게 저렇게 입히면 어떡하니? 저러다 감기 걸리면 남들은 다 엄마 욕하는 거 알고 그래? 아까 외투 입혔는데 본인이 벗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꼬박꼬박 그렇게 말 대꾸하고 싶니? 아이 그런 건 도대체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어머, 저 어머님하고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있으셨어요. 통쾌하다면 사실이었죠. 아유, 왜 이렇게 집안이 더워? 나만 그런가? 어머니 갱년기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나가서 바람도 쐬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세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드시잖아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저도 어느 정도 할 말을 하며 괜찮아졌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고깃집에서 손을 뗀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 전까지도 저와 남편이 거의 모든 것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아예 가게에도 뜸하게 나온다고 선언하셨죠. 남편하고 저는 본격적으로 책임감이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그 당시에 새벽 6시에 가게로 출발했죠. 그리고 영업 개시 준비를 마치고 다시 집에 와서 시부모님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 학교를 등교시켰어요. 다시 가게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중간에 시댁에 가서 밥 차리고 집안일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몸은 당연히 힘들었고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도 몰랐어요.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들과 간간히 들려오는 동생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그래도 손님이 배로 늘기 시작했어요. 항상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했더니 단골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가게가 장사가 더 잘 되면서 일하던 직원도 더 뽑게 됐어요. 새로 뽑은 직원 중엔 하연이라는 저와 동갑인 직원이 들어오며 서로 의지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연이는 저와 공통점이 꽤 있는 친구였어요. 하연이, 너도 그럼 엄마가 안 계시니까 힘들었겠다. 나도 동생하고 둘이 의지하며 살았을 때가 너무 힘들었거든. 난 그래도 언니가 있어서 내가 동생이니까 괜찮았어. 미주, 네가 진짜 대단하지. 난 그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아. 특히 신우이는 결혼하고 더 친정에 자주 왔거든요. 게다가 산후조리까지 시댁에서 해서 얼마나 제가 힘들었나 몰라요. 집에 있기가 싫어 일부러 가게에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 저를 하연이가 같이 신우이를 뒷담화해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니, 나 진짜 미주 네 신우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몰라? 나를 무슨 자기 하인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나 처음 여기서 일할 때부터 그랬어. 자기 심부름꾼처럼 대하더라고. 그땐 어리기도 했고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어서 꾹 참았지. 미주, 넌 진짜 열심히 살았어. 난 그런 네 인생 너무 멋있고 네가 참 존경스럽다. 내가 너 동생이라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 실제로 동생은 대학에 가서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꽤 탔어요. 등록금과 생활비는 자기도 성인이니 알아서 해결한다는 동생을 보고 다 컸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연이라는 친구가 생겨 저는 가게 일이 힘들어도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남편과 불이 나게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저 이 사람 없이 절대 못 살아요. 제발요. 일단 진정하세요. 지금 병명은 간암이고 말기입니다. 간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는 상태예요. 간 이식자를 찾는 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병원에서 알게 된 소식은 시아버지가 무려 간암 말기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간 이식을 위해선 혈액형이 중요하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의 간암 소식에 시댁은 아주 큰 중대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시아버지와 혈액형이 호환되는 사람은 저와 신우 단 2명이었습니다. 혈액형이 호환된다고 단순하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검사를 통해 결과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듣기론 간을 주는 사람도 건강이 나빠진다 하니 그 소식을 듣고 동생이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 미쳤어? 나 언니가 당연히 아예 생각조차 안 할 줄 알았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집살이 당했으면서 지금 간이식 소리가 나와? 나는 언니가 그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 그래도 나도 만약 그 사람이 시어머니나 시누이였으면 이렇게 고민도 안 해. 당연히 안 줬을 거야. 근데 시아버지잖아. 시아버지는 현주 네 등록금도 처음에 내주셨으니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하는 거야. 아직 결과 안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제가 간 기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알고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가 아주 심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너, 얘, 야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쩌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를 듣자 갑자기 아가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아가, 힘들게 새벽부터 지금 부엌에서 뭐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들어가서 쉬어. 내가 아침밥 차리면 알려줄게. 저는 처음에 환청을 듣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런 말투로 저를 대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너무 대놓고 달라진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항상 표독스럽게 얄미운 태도였던 시누이도 묘하게 제게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올케, 저번에 보니까 딸기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사왔어. 이거 백화점 지하에서 산 거라 진짜 비싸고 맛있다? 저번에 선물 받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놀랐잖아. 이거 먹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확연하게 달라진 시댁 식구들을 보며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누이와 저는 둘이 경건하게 간 이식 대상자를 검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자 다들 아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누이는 대상자 적격 심사에서 탈락했거든요. 그 말은 제가 아니면 시아버지는 간을 당장 이식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적격자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아주 긴 대기를 기다려야 했죠. 시아버지가 초기도 아니고 말기였으니 하루가 급한 상황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사람이 아예 딴판으로 변해서 저를 대했습니다.
아가, 배고프면 말해. 갈비찜 해줄까? 그리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어? 응? 아이, 가게도 나가지 말고 푹 쉬어. 원래 사람이 너무 일만 하면 힘들어. 알지? 그냥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있어. 올케, 혹시 이 화장품 좋아해? 이거 명품인데 올케도 이 브랜드 알지? 유명한 거잖아. 내가 올케가 좋아할까봐 사왔는데 마음에 들어? 너무 대놓고 제 간을 바라는 모습에 웃겼습니다. 동생은 제가 대상자 심사에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전화로 저를 설득했어요. 언니, 나도 물론 언니네 시아버지가 나랑 언니 많이 예뻐한 거 알아. 도움도 많이 받았지. 누가 그거 몰라? 근데 차라리 그럼 그 돈 내가 줄게. 나 이제 곧 졸업하는 거 알지? 학점도 좋고 대외 활동도 많이 해서 나 대기업 들어갈 수 있어. 제발, 나 언니 몸 망가지는 거 싫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가게 물려주신 것도 다 시아버지고 내가 요즘 고민이 많아. 현주 네가 언니 생각하는 건 아는데 일단 고민해볼게. 아니, 나는 언니가 고민하는 거 자체가 싫다고. 그냥 싫어. 아, 무슨 간을 줘. 언니가 그 집에서 받은 게 있어? 하다못해 뭐 사랑이라도 받았어? 나는 그 집에서 살았던 기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단 말이야. 현주야, 네 마음은 언니가 알아. 근데 사람이 어떻게 내 뜻대로 행동해. 실제로 저는 시아버지에게 받은 게 많아서 그랬기도 했지만 사실 남편 때문에 고민했어요. 남편은 제가 유일한 간이식 대상자란 소식을 듣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제게 빌었거든요. 미주야, 내가 너 아기 가졌을 때 평생 책임진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 내가 그 말 지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너도 알지? 나는 남편, 아빠로서 최선 다했어. 미주 너도 물론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알아.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간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진짜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제발. 남편이 울면서 비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람이라 그동안 당했던 시집살이를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미워서라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을 생각하니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간을 시아버지에게 주겠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울며 저를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그동안 미안했다. 너무 미안했어. 나를 용서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올케 그동안 얄밉게 대해서 너무 미안해.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갚으면서 살게. 진짜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러 아주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미주, 네가 처음에 우리 가게에 일하러 왔을 때가 생각난다. 어렸던 네가 동생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내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고맙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너희 자매에게 최선을 다할게. 저도 아버님이 잘해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결정 내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간을 이식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당연히 동생은 제게 진지하게 화를 냈습니다. 난 진짜 언니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아니 수술 직전이라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연락해. 나 당장 달려갈게. 아니야. 그냥 내가 병원에 그날 같이 갈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동생 하나는 잘 둬서 이렇게 호강하네. 됐어. 언니 혼자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날 남편도 같이 있기로 했으니까 현주 너는 가서 수업이나 들어. 그리고 검사가 끝나고 마침내 수술 전날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어서 웬만한 일엔 무던하게 대하던 저도 큰 수술을 앞두니 떨리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시키는 검사도 다 하고 덤덤하게 다음 날이 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호자로 와 있었는데 보이질 않더라고요. 공기가 답답해서 산책하려고 조용히 한밤중에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지나치려다 보니 시아버지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싶어 뒤를 돌았는데 제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몰래 엿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아주 중요한 대화였죠. 살면서 받은 충격 중에 이 대화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들으면서도 현실이 믿기지 않아 볼을 몇 번을 꼬집었나 몰라요. 피가 식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대화였습니다. 그래, 하연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지? 네,
몰랐는데 하연이 아버지가 땅 부자래요. 어차피 위주랑은 결혼식도 안 올렸으니까 그냥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려고요. 그래. 미주가 간을 준다고 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의외다. 간만 받고 바로 이혼해. 그래야죠. 하연이랑 결혼하고 땅 생기면 거기에 집 짓고 행복하게 살아요. 미주가 사람은 착한데 진정이 없어서 가끔 답답했거든요. 받을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나도 사돈이 없으니 뭐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고. 그래도 애가 일은 잘해서 가게에 도움이 되긴 했어. 그동안 고맙긴 했죠. 하지만 이제 노후를 보내고 남은 생을 살기엔 하연이처럼 돈 많은 집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저는 저 대화를 듣고 너무 충격에 빠져 이명이 들렸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겨우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만약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저런 대화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 대화의 주인공이 시아버지와 남편이란 사실이 저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사람의 배신이 하필 제 남편과 시아버지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절 두고 바람 피울 거라곤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가게 직원인 하연이가 내 언니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해줬던 게 후회됐어요. 배신감에 눈물이 계속 줄줄 흘렀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리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자 저도 급하게 병실로 돌아왔어요. 미주야, 우리 이제 자자. 불 이미 꺼놨구나. 자? 자나 보네. 잘 자. 나도 잘게.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행동했죠. 늘 하던 것처럼 똑같이 저를 대했죠.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뜬 눈으로 새벽을 보냈습니다. 자고 싶지도 않았고 졸리지도 않더라고요. 눈물만 계속 흘리며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꿈 같았는데 꿈은 절대 아니었죠. 당연히 간을 줄 생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평소처럼 아주 다정하고 친절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까지 와서 제 기분을 살폈죠. 굳은 표정을 풀 수는 없었지만 다들 제가 수술 때문에 긴장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미주야, 너무 걱정 마. 수술 끝나면 내가 바로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그냥 한숨 자고 온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어. 알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남편 말을 듣고 속으로 바람이라는 단어만 떠올랐어요. 아마 제가 수술하러 들어가면 본인은 하연이랑 연락하겠지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저를 호명하고 마취하러 침대를 끌고 이동했어요.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와 함께 갈 수가 없었죠. 어제 대화를 듣고 나니 시댁 식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응원하러 온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제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 감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저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요. 바로 다녀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빨리 다녀오세요. 지금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 열면 되는 거죠? 저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다행히 시댁 식구들은 전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병원 밖으로 가서 행인에게 부탁해 전화를 빌렸죠. 현주야, 언니야. 나 지금 수술 포기하고 나왔어. 말하자면 긴데 일단 어디야? 언니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언니, 나 1층이야. 나 언니 보러 간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나 지금 남자친구랑 있어서 언니 데리러 갈 수 있어. 우리 차 타고 왔거든. 언니 정확히 어디야? 저는 동생과 동생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동생 집으로 갔어요. 가는 내내 동생은 믿을 수가 없다며 잔뜩 흥분했습니다. 형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아니 바람이 나도 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일한 가게 직원하구나? 하연 언니? 나도 아는 사람이잖아.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지? 그 집안은 어떻게 된 게 멀쩡한 사람이 없어? 제가 몸만 병원에서 나오느라 급하게 나와서 병원복을 입고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동생 전화가 울려봤더니 남편 번호가 뜨길래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처제, 혹시 미주랑 연락돼? 오늘 수술하는 날인데 지금 사라졌어. 분명 아까까지 병원에 있었는데 마취하러 갔다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사라졌어. 나야. 어? 미주야? 네가 거기 왜 있어?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너가 지금 거기 왜 있어. 우리 아버지 어떡하라고. 이미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 아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그 말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나 어제 너랑 니네 아빠가 하는 말 들었어. 바람 폈다고 하연이랑 땅 부자? 좋겠다 당신. 그리고 뭐 이혼하겠다고? 미주야, 잠시만. 그거 다 오해야. 잠시만, 이거 진짜 오해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진짜 아니야. 나랑은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하연이랑은 올릴 생각하고 있더라. 나 진짜 당신 가족들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살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아들은 내가 데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나 법적 싸움 끝까지 갈 거야. 미주야, 잠시만, 오해야. 미주야!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남편 전화를 매몰차게 끊었어요. 눈물이 많이 났지만 그래도 제 소중한 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의 전화로 계속 시댁 식구들이 번갈아 연락이 왔지만 절대 받지 않았죠. 그 뒤로 시댁을 방문하긴 했어요. 바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그 사람들 정말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렇다고 당일에 사라질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그 말은 당신 아들한테 하세요. 가게 직원하고 바람난 게 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가게랑 시댁에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미주야. 제발. 내가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됐어. 난 이제 당신 가족들하고 할 말 없어. 하연이와도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얘기했어요. 하연이는 제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나는 너를 진짜 평생 나와 함께할 인연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네가 이러니? 내가 그동안 네 편이 많이 봐줬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해. 내가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거 알잖아. 순간 눈이 멀었었나 봐. 정말 미안해. 미주 너한텐 할 말이 없어. 다행히 이혼 서류는 잘 처리됐습니다. 아들도 엄마인 저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확고해서 통쾌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집안과 인연을 끊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더는 시집살이 당하지 않아도 되고 가게에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니 속이 시원합니다. 인생사 인과응보라고 하죠. 제가 가게에서 안 보이자 소문이 확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됐던 고깃집이 완전히 망해서 손님이 별로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너무 통쾌했습니다. 저는 지금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달이면 동생과 집을 합쳐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동생은 지금 만나는 친구와 결혼 예정인데 그 전에 저와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새로운 제 삶이 정말 기대돼요. 지긋지긋한 시댁 사람들에게 벗어난 제 인생을 여러분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